이번 시간에는 심리학의 분야와 진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바로 소변기에 그려진 파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변기를 여성분들은 직접 본 경험이 없겠지만 남성분들은 공중 화장실에서 직접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소변기에 바로 파리를 그려 놓은 것이죠. 그러면 왜 소변기에 파리를 그려 놓은 것일까요?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 소변이 소변기 밖으로 많이 튀어서 청소를 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변을 흘리지 마시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곳은 아름답습니다 등 아무리 글을 써놔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 네덜란드 공항관리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구 근처에 파리를 그려 넣었는데 소변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잔류가 8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무언가 조준을 해서 소변을 보는 경향이 있는 남성의 심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생활 속 심리학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바로 넛지 효과를 적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넛지라고 하는 것은 2008년 법학자인 캐스 서스타인과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교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가 공동 저술한 책입니다. 넛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똑똑한 선택으로 부드럽게 이끄는 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넛지라고 하는 것은 특히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합니다. 인간은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더들이 선택을 설계하고 부드러운 개입인 넛지를 통해 올바른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생활에서 만난 심리학으로 넛지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리학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한번 자유롭게 말해볼까요? 일반적으로는 성격, 독심술, 심령술, 세뇌, 상담심리, 임상심리, 실험, 정신분석, 프로이트, 심리마케팅, 철학 같은 단어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린 단어하고 조금 일치하나요?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넛지 마케팅이 왜 심리학이 실생활에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상담과 광고 그리고 범죄 심리 분석관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이 심리학의 연구 분야도 굉장히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와도 융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회 여러 곳에서 심리학을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질문, 심리학에는 어떤 분야와 진로가 있을까요? 23페이지에서부터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미리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심리학은 크게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으로 나뉩니다. 기초심리학에는 인지심리학, 지각심리학, 그리고 학습심리학, 성격심리학 등이 있고요. 응용심리학에는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학교심리학,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일정 자격을 취득하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센터, 상담센터, 광고회사, 여론조사기관, 연구소, 학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단원에서 배울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심리적, 물리적 환경과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학문임을 알고 심리학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습 요소는요, 심리적, 물리적 환경과 그리고 기초 심리학, 응용 심리학,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리학 연구 분야와 활용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형 서점에 가면 분야별로 책이 참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습니다. 그럼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시면 심리학 관련 도서가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죠. 자, 이런 것은 바로 사람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관계를 원만히 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방법,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삶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등에 대한 서적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 나온 책을 하나 살펴보면 아마존 베스트셀러 심리학 분야 60주 연속 1위를 한 책이 있습니다.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시가 지은 마음의 법칙인데요. 이 마음의 법칙은 뻔한 조언이 아닌 실험으로 증명된 심리 법칙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심리학 분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리학의 연구 분야는 어떻게 분류를 하며 융합학문으로서 심리학은 어떤 응용 가능성을 지녔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시 정리해보면 심리학의 연구 분야는 기초심리학, 응용심리학으로 나뉩니다. 기초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를 연구하고요. 그래서 인지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응용심리학은 기초심리학에서 쌓아온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 이론과 연구 결과들이 현실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다시 기초심리학 분야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응용심리학에는 상담심리학, 법정심리학, 학교심리학,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리학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심리학을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 두 개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를 연구하는 기초심리학과 그 기초심리학 지식을 인간과 사회 현실에 활용하는 응용심리학으로 나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론적 바탕이 없는 활용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현실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죽어있는 지식과 같기 때문에 이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심리학을 살펴보면 기초심리학은 이론심리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론 연구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심리학을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응용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심리학에서 이룩한 이론과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 이론과 연구 결과들이 현실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기초심리학 분야에 넘겨줌으로써 심리학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론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심리학의 연구 분야도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다른 분야와도 융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여러 곳에서 심리학을 필요하는 분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직업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 연구 분야를 그림으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3입니다. 우선 기초심리학에는 실험심리학, 생리심리학, 지각심리학, 학습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등이 있고요. 응용심리학에는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학교심리학, 소비자 광고심리학, 산업 및 조직심리학, 법정심리학, 건강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교재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심리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심리학의 여러 분야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챕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분야를 기초심리학이라고 했고 이론심리학이라고 한다고 앞에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기초심리학의 연구를 통해서 자신, 타인, 환경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초심리학의 연구 분야로는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생리심리학, 발달심리학, 지각심리학, 인지심리학, 학습심리학, 실험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그림 1-4와 같이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사회심리학은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격심리학은요, 인간의 성격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생리심리학은요, 생리적 과정으로 심리현상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발달심리학은 인간의 전체 생애의 발달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발달심리학이고요. 그리고 지각심리학은 인간이 세상을 보는 원리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습심리학은 말 그대로 인간이 세상을 배우는 원리를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의 기초 연구 방법론을 연구하는 실험심리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심리학의 첫 번째 분야의 사회심리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한다라고 한 줄 요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은요,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주고받아 어떤 심리를 형성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관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 행동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행동, 함께 있던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상황의 다른 요인들을 어떻게 인식해서 폭력 행동을 일으켰는지 알아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회심리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생각과 판단, 행동은 온전히 나만의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유행하는 옷을 구매하는 행위를 살펴봤을 때 그 옷이 내 취향일 수도 있지만요, 타인의 소비에 동조한다.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사고 싶겠죠? 동조함으로써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사회심리학은요, 개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이나 집단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집단 심리와 집단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를 살펴보시면 고든 올포트가 있는데요. 이 고든 올포트는 미국의 성격심리학의 권위자이자 사회심리학자로 사회심리학을 실제로 응용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은 효과의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의도에 대해서는 고찰하는 것만이 인간 행동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든 올포트는 성격 연구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심리학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종종 성격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불립니다. 그러면 기초심리학의 두 번째 영역인 성격심리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심리학은 앞에서 인간의 성격을 연구한다라고 한 줄로 요약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격이란 말이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특히 공인들, 연예인들의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 성격 차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렇듯이 성격이 맞다, 성격이 좋다, 성격이 온순하다, 성격이 세다 등의 표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쓰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성격 어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ality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personality는 원래 가면이라는 뜻의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유래된 말로 성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을 합니다. 페르소나를 잠시 살펴보면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하고요. 페르소나는 일종의 가면으로 집단 사회의 행동 규범 또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페르소나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 심리학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며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또한 성격 형성의 원인을 파악해서 개인과 성격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심리학은요, 사회적 상황과는 좀 별개로 개인에게 일정하고 안정되게 나타나는 특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니는 속성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하려고 하고요. 이에 따라 개인의 태도, 욕구, 정서, 성격 특성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 행동을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사회심리학에서는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행동, 함께 있던 사람들, 그리고 상황의 다른 요인들을 어떻게 인식해서 폭력 행동을 일으켰는지 알아내려고 한다고 하면 성격심리학에서는요, 폭력 행동을 자주 보이는 사람의 정서 안정성, 충동성, 모험성, 외향성 등에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격심리학의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격심리 검사가 개발되고요. 이러한 검사들은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상담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소 퍼즐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직소 퍼즐은 각기 모양이 다 다르죠. 근데 이게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는 퍼즐이긴 하지만 이것이 모여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개인들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성격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탐구활동으로서 영화와 웹툰으로 알아보는 성격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한 편 먼저 소개해드리면 인사이트 아웃이 있습니다. 인사이트 아웃은 2015년에 개봉한 미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입니다.
성격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용어로서요. 주인공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의 5가지 캐릭터로 시각화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사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11살 소녀 라일리의 감정을 각 감정 캐릭터들이 통제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죠. 이 영화는 사람의 기억, 성격, 무의식, 망각 등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웹툰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 네이버 웹툰이죠. 유미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재가 되었고요. 그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드라마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즌2까지 나왔죠. 인기 웹툰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여러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격과 관련된 세포들이 등장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과 말을 할지 서로 협의하고 때로는 싸워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 성격을 판단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혈액형 그리고 별자리 좀 띠로 보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 혈액형은 사람의 성격을 A형, B형, AB형, O형 4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심 A, 뭐 트리플 A 이런 말도 쓰지요. 그리고 별자리는요. 밤하늘에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인 황도 12궁에 사람이 이름을 붙여주고요. 여기 운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을 유사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유사과학은 학문, 학설, 이론, 지식, 연구 등에서 그 주창자와 연구자가 과학이라고 주장하지만 과학의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인 과학적 방법과는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과학이라는 용어는 어떤 것이 부정확하거나 심지어 기만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멸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을 불과 몇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해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말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성격심리 검사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격심리 검사 중에서 하나를 찾아 소개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MBTI가 굉장히 핫하지요. 네, 그리고 빅5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이 빅5 성격 검사는 개인의 성격을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으로 분류하고 수치를 평가하는 진단표를 사용해서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도록 하는 검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격 심리학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심리학의 세 번째 영역인 생리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생리적, 생물학적인 기초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결정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리학의 계류에서 살펴봤듯이 인간과 동물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인간이 큰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웠었고요. 그리고 뇌 생리학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뇌 손상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분에 장애를 갖게 할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마음씨 좋고 도덕적이며 사교적이었던 사람도 뇌의 특정 부위에 손상을 입게 되면 난폭하고 비도덕적인 행동 특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 연기학습으로 보면 우리 교과서 100페이지에 게이지가 당한 사고와 그에 따른 영향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가져와 보면 지식충전소에 게이지가 당한 사고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848년 미국의 한 철도 작업 현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게이지, 이 사람이죠. 쇠막대기가 그의 눈 밑으로 들어가 정수리를 통과하는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모두들 게이지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네요. 그러나 전두엽 배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게이지는 사고 후에 성격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평소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이었던 게이지는 사고를 당한 후에 매우 충동적이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특정 부위의 뇌 손상이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리심리학에서는 뇌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날 뇌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 기법의 발달로 생리심리학자나 신경심리학자, 인지신경과학자들은 뇌와 마음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정신작용이나 행동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연구하고 정신작용이 어떤 생물학적 과정과 기제에 의해 일어나는지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리심리학은 신경과학과 정신양리학의 발달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거의 매일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 게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섬뜩한 제목의 연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 약물 중독된 뇌와 비슷하다?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그것이 바로 뇌파 사진을 찍은 것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붉은색 뇌파는 불안정한 뇌파인데요. 생리심리학은 뇌를 분석해서 다양한 자극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인간의 행동을 끌어내는 뇌의 작용을 연구합니다. 결론은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와 약물 중독자의 뇌의 뇌파 사진을 찍으면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생리심리학은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데 생물학의 접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이나 생리학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계와 뇌분비계, 호르몬이죠. 유전 등을 다룹니다. 이 중에서도 신경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답니다. 뇌를 중심으로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세포들의 작용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초심리학의 네 번째 영역, 발달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심리학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생물학적, 사회적, 성격적인 발달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발달심리학은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학습, 기억, 지각, 성격 등과 같은 인간에 대한 모든 주제나 개념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 과정을 겪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는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아동기를 초점으로 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전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유전과 태내 환경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 성인, 노인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달심리학의 주요 이론들은 대부분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듭하는 인간의 특성에 기반을 둔 단계 이론들이었습니다. 단계 이론은 특정한 유형의 행동과 인지 기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각의 나이대를 제시함으로써 발달적 변화를 체계화했습니다. 하지만 발달 단계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의 나이는 개인별로 다를 수가 있고 단계의 변경은 급작스럽게 일어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속해 있는 문화에 따라 각 단계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하면 발달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사회적, 성격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요. 이 변화는 대개 연령 차이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가 되지만 사회, 문화적 환경이나 경험 등에 따른 변화도 발달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발달심리는 아동심리라고 하여 아동이 주된 연구 대상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으나 발달심리의 연구 대상은 모든 연령 집단이 다 포함됩니다. 아울러 정신과 행동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그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발달심리학의 시작이 진화생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사적 배경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달심리학에서 제시한 인간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5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죽을 때까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그래서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을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마무리하는 기간까지 전생에 걸쳐 각 단계별 특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에릭슨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 자아의 역할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아심리학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한 사람입니다. 연계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 교과서 107쪽에 보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이론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에릭슨은 인간은 평생을 통해 발달한다라고 우리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각 발달 단계마다 위기가 발생한다고 보았고요. 위기라고 불리는 전환점에서 개개인은 적응 대 부적응 방식으로 반응하며 특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자아 정체성 대 역할 혼돈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1세, 2세에서 3세, 4에서 6세 이런 식으로 쭉 나눠놨는데요. 0에서 1세에는 우리가 신뢰감 대 불신감, 그리고 덕목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2, 3세에서는 자율성 대 의심 및 수치심, 의지 덕목이 되겠고요. 4에서 6세에는 주도성 대 죄책감입니다. 덕목은 목적입니다. 아동기에서는요, 근명성 대 열등감, 덕목은 유능성이고요.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대 역할 혼동, 그래서 이때는 충실성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 초기에는요, 친밀감 대 고립감, 그래서 사랑이 덕목이고, 중년기에는 생산성 대 침체감, 배려가 덕목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자아통합 대 절망감이죠. 그래서 지혜가 덕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2단원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심리학의 5번째 영역인 지각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심리학은 인간이 세상을 본 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세상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에서 주어지는 자극과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자극과 정보에 의식적, 인지적인 해석의 과정을 더하는 것이 지각입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구수한 냄새가 난다면 이것은 된장찌개 냄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수한 냄새를 맡은 것은 감각이고 된장찌개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지각입니다.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해석해서 의미 있는 형태로 수용하고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즉 감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심리학은 이와 같이 감각과 지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감각기관과 지각 과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각심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각심리학에서는 지각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럼 인간의 지각 능력은 완벽할까요? 여기 두 가지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네모난 타일 사이에 회색 가로선들이 있는데요. 이 가로선들이 현재 평행하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반듯한 자 또는 종이를 내리면서 확인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선을 딱 그었더니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그재그로 끝나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평행선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림은 좀 유명한데요. 그래서 인간의 지각 능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위의 두 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길까요? 보시면 그 두 개의 길이는 같습니다. 이런 것을 착시현상이라고 하죠. 착시는 시각으로 나타나는 착각의 일종인데요. 기하학적 착시는 물체의 크기, 방향, 각도, 모양 등의 평면 도형의 성질이 주위의 선과 형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보이는 것이 바로 착시현상입니다. 이렇듯 지각심리학은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에 관하여 연구하는 심리학입니다. 눈에 세상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원근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깊이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3차원의 세상이 어떻게 2차원의 망막에 맺혀서 다시 3차원으로 해석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기초심리학의 6번째 영역 인지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주의, 지각, 기억, 언어 및 사고 등의 정보 처리 과정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응용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구수한 냄새가 나 이것은 된장찌개 냄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까지는 감각과 지각의 단계죠. 그런데 다음으로 이 냄새는 내가 어렸을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추억의 향기다. 오늘 어머니가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된장찌개 냄새를 맡고 기억을 더듬어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전반적인 과정이 바로 인지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지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여 감각을 일으키고요. 그 감각에 해석의 과정이 개입되어 지각을 형성합니다. 지각 과정은 좀 더 높은 단계의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지각심리학이 세상을 보는 원리에 대해 다루는 학문이라고 하면 인지심리학은 자극과 정보를 처리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다룬다는 데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커피숍의 남자 직원이 잘생겼다라고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자분은 그 커피숍에는 여자 직원만 있었는데 라는 대화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대로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를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기억 역시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자신이 재구성한 것으로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함께 했었지만 평가와 기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내고 있죠. 그럼 인지심리학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프터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인간 기억 전문가입니다. 로프터스는 인간 기억의 유연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정보 효과와 목격자 기억, 그리고 오기억의 제작과 품질, 아동성학대의 회복 기억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거짓 기억, 조작할 수 있는 기억에 대해 연구하며 인간의 기억은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인지심리학은요, 인지 과정들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특히 실험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연구하는 기초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인지 과정은 환경의 정보가 감각기관에 입력되어 행동으로 출력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며 이들 과정에는 감각, 주의, 형태, 지각, 학습, 기억, 언어 처리, 추리 및 판단과 결정 등의 하위 인지 과정으로 세분화됩니다. 인지심리학은 이러한 인지 과정들이 어떤 특성이 있으며 어떤 상호관계를 지니는지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심리학의 7번째 영역인 학습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심리학은 학습과 기억의 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파블로프의 개에 대한 실험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동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행동 습득의 문제를 연구했지만 현재는 인간의 기억 과정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요. 수리적 모델을 이용한 학습 이론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습은 이렇듯 과거의 경험의 결과로 생긴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 변화를 이끄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신체적 성장이나 성숙 또는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행동 변화는 학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2차 성징기인 사춘기에 들어서면 성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지죠. 이는 학습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성숙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행동의 변화는 학습과 무관하지요. 이러한 학습 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인간의 학습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사용하는 효과적인 기억의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가 있고요.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이 2단원에 있는 효과적인 기억입니다. 60페이지에 있죠. 이것을 총 6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가 정교한 부호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그리고 세 번째는 간격 효과, 네 번째는 반복학습,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간섭,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운동입니다. 이거 2단원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레몬이나 오렌지를 생각하면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죠. 이는 과거에 레몬을 먹고 그 신맛 때문에 침을 많이 분비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학습 심리학에서 말하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학습된다고 하는 예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기초심리학의 마지막 8번째 실험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심리학은 독자적인 학문 분야라기보다는 실험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학 연구에 기초적인 연구 방법론을 제공해주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험심리학을 통해 심리학이 과학적 심리학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험심리학은 실험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시하는지를 다루었고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그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도구와 기법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실험심리학은 심리통계, 조사연구법 등의 심리학 분야와 더불어 방법론의 근간을 형성했습니다. 이로써 심리학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 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주었으며 심리학이 현실에 응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실험심리학은 실험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인간의 행동과 행동 과정에 기저하는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실험심리학은 독일의 생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심리학자인 분트가 1879년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의 강당을 개조해 심리학 실험실을 개설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탐구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탐구활동은 기업 마케팅에 활용되는 심리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심리 실험은 심리학자들 외에 기업에서도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식품회사에서 진행한 심리 실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B식품회사는 자사와 A사의 파이 제품을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면 먹어보고 말을 하는 건데 그보다는 아래쪽 사진을 보면서 피험자 뒤로 보시면요. 뇌파 사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험실이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참가자 중 83%가 B사 제품이 더 맛있다는 뇌파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3%면 25명이거든요. 그래서 25명은 B사 파이가 맛있다는 뇌파 반응을 보였고 5명은 A사 파이에 대해서 더 맛있다는 뇌파 반응을 보였습니다. 명확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케팅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생리적 반응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요. 기업에서도 이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심리 실험을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책임감 분산 효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관자 효과에 대해서 실험의 목적과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자가 많아질수록 책임감이 분산되어 책임감이 낮아지는 현상을 제노비스 신드롬 또는 방관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1964년 3월 2일 새벽 미국 뉴욕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강도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격당하다가 결국 살해가 되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과정을 인지한 사람은 38명이나 되었는데요. 그러나 상황이 모호하고 개인의 책임이 여러 사람에게로 분산되는 문제로 인해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선 3단원 117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빕 나타네라는 제노비스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이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실험에 참가하기로 한 사람을 잠깐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그가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벽에 뚫린 통풍구를 통해 연기가 들어오게 하는데요. 2, 3분 후에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참가자가 연구팀이 알리러 방을 나서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를 알고자 하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실에 혼자 앉아있던 참가자의 75%는 2분 이내에 연기가 난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에 여러 명이 함께 있으면 신고를 하러 오는 비율이 낮아졌고요. 신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실의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방관자 효과는 남들과 같이 행동하려는 일종의 동조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들과 달리 행동하면 불안감과 어색함을 느끼는 우리 심리 때문인데요.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나서는 것이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험은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